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설날은 오늘이죠. 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거는 물론 녹화 방송입니다만은 일단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 특별 방송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뭐 아주 특별하다고 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평상시 좀 차분하게 얘기 못했던 거를 정리하면서 그거 말씀드리는 게 하나, 평상시 얘기 못한 거 하나 정리를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약간 기술적인 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레이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리레이팅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아마 좀 여러분들 교육 차원, 에듀케이션 교육 차원에서 강의 비슷한 것들이 한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준비될 수 있는가 살짝 맛보기로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시간 또는 5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다른 방송 막 뛰고 또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저녁 늦게 하니까 피곤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일단 최근의 상황을 작년 12월 말부터 요거 지금 1월, 2월 오는 과정을 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겁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저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바쁜데 그 당시에 여쭤보는 것이 4천 넘어가 이렇게 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5천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6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더 낮을 때입니다. 12월 중순 정도, 한 2월 달, 2개월 전으로 돌아가면은 5가지, 6가지 정도가 만약에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5가지, 6가지 정도가 퀘스천이 우리가 정답을 대체적으로 또는 거의 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하면은 아마 낙관 중심이라면 5천은 무난하다라고 봤어요. 그 5가지가 첫 번째, 미국의 골디락스죠. 뜨뜻미진한 거예요. 과열도 아니고, 과열이 되면은 인플레 우려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고용이 막 침체돼 갖고 경기에 우려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는데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참 적절한 상태, 이게 골디락스잖아요. 그렇게 경제가 탄탄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인플레가 우려인데 인플레는 한 1분기를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개념,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퀘스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오케이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 미국이 비트코인 무너지고, 그렇죠? 단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은도 흔들리고, 그래서 막판에는 미국 주식도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런 유동성 위기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 없지 않죠. 근데 없지는 않은데, 올해는, 이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중간선거 앞두고는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무슨 정책적으로 엄청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유동성 위기가 재발돼서 일파만파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틀어막겠다. 여기에 대해서 믿느냐 이거죠. 두 번째 퀘스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가장 큰 것이 미국의 골디락스, 유동성 단기 위기 우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막아지면 어떠냐, 좋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도 우리 녹화하는 이제 2월 오늘이 10일인가 그런데 일주일 전에 2월 2일, 3일만 하더라도 이놈의 AI 과열 문제 또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스 포칼립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파컬립스, 뭐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불똥이 전반적으로 AI 투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AI 버블 또는 AI 버블이라고 안 해도 투자 과열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야지 해결돼요. 우리가 챗GPT를 포함해서 생성형 AI라는 처음에 이제는 훈련용에서 이제 추론으로 바뀌는 게 작년 여름, 가을 되면서 추론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추론이 더 가속화되면서 에이전트 AI로 넘어왔죠. 맞아요.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에이전트 AI로 넘어간 건 맞는데 과연 에이전트 AI, 내 비서가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마치 전문가들 한 10명이 내 비서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런 팀화된 에이전트 AI 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피지컬 AI가 부흥하고 이런
AI 개념이 한 차원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전이하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이 확대가 속도감 있게 가면은 사실 지금 챗GPT, 오픈AI, 챗GPT라는 이런 거 무료, 유료 광고를 하느니 돈이 남느니 그래서 남의 돈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느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차원의 어떤 AI의 포텐셜, 잠재력이 수치적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그 간극이 있겠죠. 그것이 아마 확인되는 것이 올해 26년도 보통 작년 겨울에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중반에 올지 26년 하반기에 올지 그게 잘 모르단 말이에요. 근데 연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우리 그 젠슨왕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러 지금 에이전트 AI 최근에 나온 거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라든지 그 전에 나온 오픈 클로라는 스타트업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격을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에이전트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AI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AGI라든지 피지컬 AI로 가는 거 그거하고는 좀 중간에 결이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는 텍스트 또는 비디오 해가지고 생성형 AI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성능, 우리의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 핵심적인 과제가 뭐죠? 생산성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생산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사무를 보고 그다음 내가 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를 하는 이 모든 사무적인 일에 있어서의 생산성은 에이전트 AI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이전트 AI가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픽이라든지 그 전에 또 오픈 클로라는 거, 몰트봇이라고 했던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했던 거, 그게 다 이 모든 것이 1월 중순부터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투자 과열은 이러한 에이전트 AI가 생각보다 빠르게 한 차원 높게 진행이 되고 피지컬 AI로 가면은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수그러드는 거죠. 이게 2개월 전에 제가 이런 걸 퀘스천 달았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 그 투자 과열은 이런 걸로 빨리 속도감 있게 가면 해결된다. 자 이걸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스스로 자문하고 12월 달에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도 투자자들 만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네 번째 골드락스 첫 번째 인플레 우려 두 번째 그다음에 유동성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에이전트 AI로 가면서 피지컬 AI로 가면서 요거를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해결이 완전 되는 건 아니지만 요거고 그 결과로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오늘도 알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38% 되죠. 그 다음에 연결되고 있는 수많은 AI 관련되는 주식들. 어쨌든 반도체는 논한다. 현상이죠. 작년 12월 달에도 그렇게 봤어요. 물론 12월, 1월, 2월 오면서도 그 각도가 반도체 가격의 아주 폭발적인 상승으로 그 각도가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던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도 2개월 전에도 반도체는 논한다. 앞에 에이전트 A가 어떠고 뭐 유동성기가 단기적으로 있고 인플레 우려가 있고 골드락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설사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곡괭이를 파는 반도체 정확히 말하면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하고 뭐 또 구글의 TPU라든지 AG 경쟁한다 하지만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논한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논할까요? 투자를 덜 했기 때문에. 왜 투자를 덜 했을까요? 26년 2월에 와서나 생각하는 거지만 25년 초에는요. 낸드가 적자였습니다. 1등, 2등 업체가. 엄청난 거죠. 적자인데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그 낸드 같은 경우는 D램보다도 마진이 훨씬 적죠. 차이가 아마 20%, 30% 포인트, 20% 포인트 정도 차가 났고 예전에는 거의 50% 포인트가 차 났으니 낸드는 투자를 안 하죠. 그래도 낸드가 D램이 80%면 80%면 낸드가 20, 30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 거고. 그리고 작년도 25년도 9월까지는 그냥 HBM 시장이었죠. 삼성전자가 HBM을 적극적으로 아직 못한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논한 것이 HBM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었어요. 물론 HBM이 아니고 이 중간에 DDR이 들어온 것도 작년도 10월달, 9월달부터 10월, 11월 이게 한 달 한 달 다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내믹성의 관계 속에서 투자가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업체들이 삼성 하이닉스가 HBM만 보고 그걸 생산하는 거에 몰두하다 보니 굳이 DDR 아니면 낸드를 말할 것도 없고 굳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앞에 달에 이 반도체를 갖다가 쓰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 뭐 GPU도 부족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 휴대폰 PC도 데이터 센터가 잘 되니까 거기 들어간 반도체가 부족하니
그럼 PC하고 휴대폰에 주는 반도체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은 별로 많이 안 했고. 이러니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쇼티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쇼티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이죠. 5%만 쇼티지가 나더라도 가격 상승률은 한 50%, 60% 올라가는 적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쇼티지는 50% 올라가고 12월 지나갈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았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1분기 와서 1월달, 2월달 지나가니 또 50%가 아니죠. 일부 종목은 거의 더블이 된다. 아니면 시가에 판다. 이런 정도니 쇼티지의 정도가 아주 그냥 폭발적인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한다고 했는데 저도 2개월 전에도 불과 지금 이 정도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전망이 올해에 대한 전망이 2개월 사이에 모든 2배 이상으로 더 상향되는 이런 각도는 못 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추가 상승 각도가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달았는데 또 그러면 오버부킹이 거기 들어있지 않을까? 실제 쇼티지가 그 정도야? 라는 퀘스천을 달았죠.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인플레 우려는 1분기 정점인가? 추가 상승의 각도는 얼마나 가파를까? 혹시 오버부킹은 어떤 이슈가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해고 그 당시에 노란줄 한 거는 이거는 가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파란 거는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골드락스 유동성 위기 맞고 에이전트 AI로 확대되고 어쨌든 반도체 논한 거에 이익만 보더라도 주가가 간다는 거 이거는 파지티브한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슈인데 달러가 약세가 빨리 되면 워낙 강세가 되겠지만 달러가 빨리 약세가 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좀 많으면 미국에 뒤지잖아요. 미국이 한 3%, 2% 후반, 한국은 1.1% 후반이고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우려가 사실 연말에 12월 이게 20 며칠 다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나라 조치도 있어서 원화가 약세가 좀 수그러든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원화 약세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원화 약세 우려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어쨌든 조치를 내놓을 것 같은데 그 조치를 내놓으면 틀어막혀지는 것인가? 그 퀘스천을 2개월 전에 12월 중순경에 제가 달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돌이켜봤을 때 지금 2개월 지났어요. 이거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골드락스 여전하죠? 트럼프 정 어쨌든 틀어막고 있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는 약간의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헷갈리긴 했지만은 결국은 에이전트 AI는 더 빠르게 갖고 있죠? 어쨌든 반도체 놀았죠? 주가 상승 각도 노란 거는 생각보다 더 가팔랐죠? 그러면 주가가 그럼 올라가야 되겠죠? 오버부킹? 이거를 좀 이따 얘기합시다. 원화 약세도 1,400, 1,500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1,500까지 갈 것 같지 않죠? 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는, 그쵸. 그러면 달러에 대한 거 우리가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서. 그것도 잠재력이 있고. 어쨌든 4월부터는 우리가 WGBI라는 거, 월드 글로벌, 채권 지수에 우리가 편입되면은 어쨌든 한국 원화를 살라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한 2% 걔네 운영하는 거 있으면 그 돈만 가지고도 4월부터 차근차근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 결국은 고비는 1분기 어떤 거고 아직 1분기 안 지났지만 그러면 이 원화 약세 우려도 1,500보다는 이게 1,400까지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레벨에서 어떤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 여전히 퀘스천이지만은 이게 뭐 센 노란 건 아니다. 추가 상승 각도가 일어났다. 오버부킹은 지금 최근에 요거 한 달 사이만 봤을 때는 그거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말자. 물론 얘기하는 이 순간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마켓쇼가 한 3%, 5%, 7% 되는데 걔네들이 컨슈머 쪽에서는 그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너무 가격이 높아지니까 중국 업체 제품을 조금 미미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거라도 받아서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변화의 조짐이지만 얼마나 상반기 이슈가 일어날 거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버부킹의 임팩트가 상반기에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는 파란 거로 다는 아니고 간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인플레 우려만 남은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 우려는 지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CPI도 보고 유가도 보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보고 무엇보다도 고용이 얼마나 많이 뭉개져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또 인플레 우려는 그럼 안 일어나면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은 거죠. 인플레 우려 안 일어나고 고용이 약간 둔화되면 베스트잖아요. 이것도 네거티브하게 볼 건 없죠. 다만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1개 반 정도만 여전히 놀아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낙관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천 넘어가서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천 근처로 가면은 또는 그 이하 가면은 그는 좀 경계감이 미리 발현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있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은 안착이 맞고요. 문제는 이제 5,500, 6천이 가는 건데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의 전망에 따라 달라지는 게 거의 5할, 6할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50% 5할, 6할 테고, 나머지는 리레이팅 스토리. 많이 나오죠? 우주 관련해갖고 스페이스X 때문에 우리나라의 작은 정보, 좋은 정보, 리레이팅 스토리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는, 그쵸. 로봇 관련돼서 리레이팅 스토리 나오죠? 뭐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도 많이 리레이팅 한번 됐었죠. 이런 리레이팅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같이 가면은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과거에 리레이팅이 없을 때 밸류에이션도 8배 후반에서 한 11배 사이가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을 딱 잡았을 때 한 10배 정도를 잡으면은 8배 후반에서 11배에서 10배 근처 가는 정도는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10배라는 것이 삼성하이닉스 이익에 달려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5,50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5,500 근처에 왔죠. 그리고 우리가 설을 맞은 거니까 갖고 있는 거를 파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중에는 조그만 정보가 너무 과열해서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나게 비싸진 거는 당연히 이슈로 나오죠.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실 필요 없고 부담을 언제 느낄 것이냐. 이게 전 전망이 멈출 때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 전망은 이럽니다. 일단 증시 밸류는 지속 탄력이냐. 아까 5,300, 5,000원 다 왔으니까 이익 전망, 삼성하이닉스가 모든 회사들의 이익 전망이 사람들의 가늠이 의견이 좁혀질 때 그때는 이 탄력이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5,500일 수도 있고 5,700일 수도 있고 6,000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6,000은 얼마죠? PER이 대충적으로 12배는 아니더라도 그쵸 1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배 정도니까 그거 넘어가려면 이제 상당히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붙이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정책이 혹시라도 생각대로 맥히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목표 주가 괴리가 100% 먹기를 하지 말고 90%, 95% 가면은 일단 싯백, 뒤로 물러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500, 6,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이제 유동성 상황도 그렇고 조금은 좀 침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얘기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 밸류가 싸기 때문에 그냥 산 상태에서 0.7배면 싸요. 0.9배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는 다른 방송에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이제 주택 부동산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는데 은행이 계속 대출해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네가 만약에 대출 많이 하면은 그 대출할 때 대출을 얼마만큼 위험자산을 쳐줄 것이냐.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여길 것이냐. 그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그 인덱스를 갖다 드리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거죠. 걔네들이. 그러면 RWA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상향시킨다고 검토한다고 얼마 전에 2월 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같은 대출금을 주더라도 은행의 자본 건전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자본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저절로 막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 간 자본에서 일부라도 주식으로 오면 지금 110조의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 대기 자금이 있는 거죠. 예탁 자금. 근데 그게 뭐 200조 이렇게 되면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유동성에 의해서 리레이팅 내지는 유동성으로 인한 약간 그 오버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은 것이 한 5,500, 6,000 사이. 그거 비슷하게 가면 코스닥은 좀 다른데 코스닥 봅시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요즘은 많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3,000 부르고 했으니까 부진하다면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근본적으로 정책 효과는 코스피 같이 수출 중심이고 대형주의고 그다음에 주식을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좀 소비도 해가지고 경제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건 아무래도 코스피가 시장 사이즈 크고 조금 더 넘버와이즈 뒷받침이 되니까 이게 먼저 했던 게 맞아요. 5천. 근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코스닥으로 가는 거 맞는데 코스닥이 제가 정화주기라는 하드워드 썼습니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우리 코스닥이 잘 가는 종목을 미는 것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왜 상장되어 있는가, 왜 유지되는가 이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차에 과감히
이 낮은 문턱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주식들은 좀 걸러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가 코스닥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준 건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그 정도는 기대가 반영돼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1,500, 2,000원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일단 바닥은 내려가지는 잘 않을 것 같다. 이런 심리만으로도 좀 되는데 다만 국민연금의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진짜 5%로 할지 7%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보다는 방향이 그렇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서포트가 되면은 유동 장세가 가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많이 뒤지는 것은 과거처럼 엄청 과열일 때 PER이 뭐 40배, 50배 갔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때. 이럴 때는 우리 40배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 코스닥이 넘버가 정확히 계산이 안 돼갖고 같은 40배에서 45배도 어떤 EPS 달라지는 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게 아마 1,500 어디 사이, 2,000 이거 사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과열이 되는 유정 상승하면 코스닥이 더 아웃퍼폼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코스피랑 같이 맞춰가는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중심의 실적과 정부의 지원과 여러분들의 자금이 이제 부동산에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 합치면 실적 장세 하나다 유동성 장세 하나라고 볼 수 없고 컴비네이션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코스닥이 상대적 부진했다면 전체적으로는 계속 뒤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감춰집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쉽게 2,000, 3,000, 뭐 2,000 되고 그러면 코스피가 그래서 옆으로 기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워낙 질적인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비중은 2대8 아무리 많이 봐도 3대7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코스피가 좀 더 갈 룸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 15%, 20% 요 내가 코스닥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다음 주제는 사스포칼립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짧지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에이전트 AI가 엄청 컸다 그랬잖아요.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몰트봇이라는 거 그 전에 이름입니다. 지금은 오픈 클로라는 그 회사 이름이자 그 에이전트 AI 그건데 오스트리아 사람이 개발한 거고 사실은 그거 개발자가 또 방송에서 한 유튜브를 저도 실제 원문으로 몇 번 듣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 거 보면 이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12월 달에 갑자기 아이디어. 화장실 가다가 어디 가다가 그래서 그걸 만들고 하는 게 불과 며칠 안 걸려서 뚜닥뚜닥 만든 거죠. 그만큼 AI라는 개념이 단순히 에이전트 AI가 어떤 코딩만 해주는 개념 이런 게 간단한 내가 지시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라는 것이 최쪽, 챗봇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 AI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인데 지네들끼리 대화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를 스스로 알아내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제 컴퓨터 안에 제 로컬 컴퓨터 안을 오픈하고 거기에 에이전트 AI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전문가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요. 내 플랫폼 안에 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가 하던 그 단순하게 자기네 소프트웨어에 AI를 이렇게 간단히 업혀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거꾸로 에이전트 AI가 쌌을 건너뛰고 우리한테 우리 워크플로우에 확 들어와서 자동화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결국은 사스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건 맞고요. 다만 워낙 하이어키가 높은 하이어키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스포칼리스 넘어갔고요. 요거는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쨌든 낮은 레벨과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이게 바뀌는 거고요. 레벨이 시스템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의사결정은 먼저 요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에서 하이어키가 높은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 온톨로지 이런 쪽은 사실은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그날은 판단을 못했고 금요일날 주말에 갈 때 지인들 물어보고 그래 팔란티어 사라. 팔란티어 파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금액이 팔란티어는 투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밸류에이션 차이기 때문에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세일스포스라든지 아도비라든지 서비스 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레벨 시스템 통합 이해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고 물론 주가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질지는 그거는 퀘스천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소프트웨어도 하이어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AI를 갈 때 여태까지는 AI가 모델 나오잖아요. 모델이 누가 먼저 잘나고 뭐 이런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 AI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에이전트 AI가 완전히 SaaS를 대체하는 거 이거면 데이터 센터 붕괴되겠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따르게 도는 거고 시나리오 2는 에이전트 AI가 확장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는 또 유지되는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PU하고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그대로 간다. 데이터 센터 캐펙스는 그 자체 남의 돈을 쓰느냐 내가 돈을 쓰느냐 그쵸. 그런 이슈인 거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AI가 뭐라 했어요? 챗GPT가 말고 그다음 동영상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에이전트 AI가 들었는데 에이전트 AI가 소프트웨어 하이어키가 있건 아니면 다른 거에서 대체를 대하던 거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시나리오 1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에 혹시 우리가 엣지 단에서 하는 이것이 많이 분산되는 과정 속에서 인퍼런스가 추론이 로컬화되는데 이게 얼마나 경량화되느냐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거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가격 얘기 좀 할게요.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시장 얘기했고 소프트웨어 얘기했고 소프트웨어가 반도체 이슈는 안 된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오를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메모리 가격이 마진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이게 70% 이미 70% 된 것 같은데 80%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PC나 휴대폰 업체는 거의 모든 업체가 적자예요. 그 고스란히 마크업 해갖고 가격을 높여서 하이엔드로 다 팔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제품도 줄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는 방법은 아까 중국한테 제품을 좀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사면서 그 중국 업체는 지금 하이 삼성전자만큼 만약에 가격이 여기 100이다. 그럼 100만큼 안 받아도 되잖아요. 60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 말대로 40에 팔 수도 있고 떨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더라도 얘네가 적자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이 100% 올라갔고 마진이 60, 70%인가 이 가격을 한 40% 깎아주더라도 한 10%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마진 남아서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중이 아까 수요의 비중에서 30%밖에 안 되고 30, 40.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라 하더라도 10%니 그 임팩트가 느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반도체에서 충족률이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6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40%가 공급 부족률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내가 만약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받을 곳이 한 3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티어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중요한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한 분류를 따지면 3번째 분류의 커스터머예요. 그러면 첫 번째 퍼스트 커스터머한테 삼성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먼저 주겠죠.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러면 두 번째 티어 2, 티어 3를 가면 갈수록 가격 내에서 불리한 거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 티어 1 말고 티어 2, 티어 3에 있는 반도체 수요 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킹을, 오더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다 주겠죠. 그다음 중국도 주겠죠. 그중에서 오는 곳을 내고 하는 곳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는데 아니 그런 거 다 삼성 하이닉스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커스터머들, 조그만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재고랄까 흐름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얘기해주지도 않고. 물론 큰 업체들, 엔비디아, 애플, 예당 가려면 델 컴퓨터 이 정도는 알 겁니다. 많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급 이하는 그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충족률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40%가 쇼티지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쇼티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가격 하락률이 상반기 1분기 때 80%, 2분기 때 1분기보다 30%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가 20, 15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길 바라요.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어느 순간에 올 연말쯤 돼서 갑자기 가격 상승률이 계속 80%, 30%, 20% 됐는데 갑자기 5% 이렇게 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60%, 70% 되다가 갑자기 충족률이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이 없어지면서 한 90% 된 다음에 가격 내고가 터프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PC 모바일이 80% 90%였고 지금은 이것저것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다려보자. 상반기 1분기까지는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레이팅스로 연결된 리레이팅 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반도체 D램이 옛날같이 사이클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죠. HBM도 똑같은 HBM 아니에요. 커스텀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롱통을 맺게 되죠. 롱통을 맺으면은 이게 시크리컬한 그런 네거티브한 것이 부정적인 게 사그러들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삼성이 여전히 10배가 안 되죠. 삼성에 대한 이익 전망이 폭발적이라고 보지 않는 웬만큼 높다고 보는 EPS도 2만 원인데 2만 원이면 무조건 20만 원이 되더라도 10배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쳐주냐 이거죠. 그거는 HBM이나 메모리는 여전히 메모리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도 물론 삼성 때문에 약간 믿어서 어제는 빠졌습니다만 걔네들도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하인이 삼성전자가 지금 8배 정도, 마이크론이 10배 정도, 11배, 하이닉스가 8배가 채 안 되죠. 7배 정도 이렇게 가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까지 26년까지 흐름이 어떻게 가격 하락률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각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나서 이게 리레이팅 된다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 리레이팅 된다면 올 말 내년도에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 갖고 리레이팅 여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배에서 13배를 가는지 하이닉스가 7배 헤매다가 10배 가는지 그게 분기점이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과거식으로 폭락은 없을 거고요. 전면적인 공급 가격 없을 것이 가격 붕괴는 없어요. 하지만 가격의 상승률은 둔화되거나 어느 시점에는 플라투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컨대는 늦어져서 가격 상승 둔화가 늦게 되길 원하는데 그러더라도 가격이 만약에 올 연말에서 내년에 넘어갈 때 상승이 이제 멈추더라도 물량이 기본적으로 또는 프로덕트 믹스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Y로서 EPS 성장률은 한 20%는 나오는 게 맞아요. 에너지 대부분 15에서 20% 올해 뭐 170조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가 않고 좀 더 올라간다 보는 거죠. 물론 어느 외국계는 올해 뭐 200조 이상 되고 내년에 거기다 40%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40% 내년에 올라가 300조 된다면 PER이 10배가 아니고 이미 13배 가 있어야 돼요. 이미 23만 원을 갔었어야 돼요. 그걸 가보자는 얘기도 하는 거죠. 조건부로 물론 엄청나게 증설하면 이슈가 되겠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연말까지. 근데 주가는 미리 반응하는 거니까 연말까지하고 내년 연초가 다르다는 건 주가는 올해 여름 봄에서 여름 가을 갈 때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기억나요? 1월 중순에 마이크론의 그 사회이사 중에서 TSMC의 회장했던 사람이 제가 방송한 것 같은데 마크 류라는 사람이 자기 돈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는지 한 100억 780만 불이죠. 그거를 330불일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다소 한 3배 이상 올랐는데 그때 샀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경험 있는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모아다가 주가가 3배 내가 한숨 말했죠. 방향이 뚜렷하면은 내가 그 전에 얼마에 팔았건 안 샀던 간에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3배 넘고 가격에서 주가를 샀어요. 이때 PER이 뭐 10배다. 근데 주가가 이익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본 거죠. 지금 내려갔지만 380불 정도 되잖아요. 여전히 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한 18% 먹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월 19일 날 제가 아직 복습경입니다. 우리 구정 때니까 뭐 새로운 지식을 넣어드리고 이거 의미는 없죠. 지금 이거 하는 도중에 혹시 미국 현지 시장이 혹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땡큐 하세요. 미국 현지 시장이 5% 6% 빠졌다? 그러면 까리까리하고 2, 3% 내려갔다? 땡큐 하세요. 구정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계속 올랐다? 주식 한 게 없다? 그러면 겁이 나죠. 걱정이 되죠. 없는데. 그래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 전에 일단은 미국장이 이거 말씀드리는 이 녹화하고 이게 방영될 때쯤 미국장이 적절한 딥이 오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 이렇게 하면 또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욕 먹겠네요. 그게 국내 장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1월 19일 날, 아까는 2개월 전에 아까 총수 5천 보고 뭐 장중 얘기하고, 오버서플라이 얘기하고, 가격 상승 둔화들을 얘기했고요. 1월 19일 날,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기분 좋은 상승이라 해서 여기 3%에서도 얘기했고, 뭐 다른 거기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150조, 요거 150조 컨센서스였고요. 물론 지금은 평균이 170조고, 일부는 200조 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150조 곱하기 내년도 20%에서 성장. 그렇게 해서 150조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180조, 200조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요게 1개월 사이에 내년도 180이 올해 180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데, 내년 180조, 그러니까 올해 180조 지금과 비슷한데, 내년 180조에서 EPS에 PER 13배, 14배. 이 리레이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30만 원 나와요. 라는 상상을 제가 1월 중순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1월 17, 18일 했겠죠? 방송에 1월 19일 했으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얘기했고, 저는 공평합니다.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120조였어요. 지금의 컨센서스는 140조, 150조. 일부에서 170조, 180조 나와요. 그래서 120조에다가 20% 하면 140, 150조니까 지금 높아진 이 전망이 내년 게 아니고 올해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정도로 한 달 사이에 이 전망이 바뀐 거예요. 140조, 150조. 아까 요거 내년에 180조. 지금 그것이 27년대 한 달 전에 봤던 27년께 지금 26년 거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27년의 PER이지만 사실은 높아진 이익의 26년 PER이 되는 거예요. 26년 PER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크릿컬 주식이면 10배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150만 원도 100만 원도 안 되고 있는 판인데 만약에 리레이팅이 되면은 이게 30만 원 PER 10배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둘 간의 경쟁 요인 누가 들어가서 뭐가 잘 돼서 이 업체가 제품의 마켓을 잃고 기술적으로 뒤지고 이거 얘기 안 하고 1월 중순까지의 그 상태의 그 레벨에 비교한 거고 어닝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물론 휴대폰을 요즘 더 안 좋긴 하지만 아까 파운드리도 있고 한국의 대표주도 있으니까 멀티플이 13배, 14배. 하이닉스는 아직도 메모리 뿐이니까 10배. 이렇게 주면은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익 전망이 계속 성장하고요. 내후년도도 가능성이 있다는 심리가 증가돼서 슈퍼사이클 인식이 더 확고히 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대한민국 대표주시니까 대한민국 사는 주식의 수급이 늘면 돼요. 그 두 가지 요소인데 MSI 선진국 편입이 내년에 하면 올해 여름 가기 전에 편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미리 스토리고요. 또 환율이 우리나라 믿음이 높아져서 환율이 안정화돼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1400 이하면 좋지만 1400 근처만 가더라도 두 가지 갖고 한국의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고 그 패시브 자금의 수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같은 이익에서의 PER 멀티플 높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물론 이 모든 전제에는 미국 포함한 매크로라는 지정한 리스크가 블랙스완 생각지 못하는 거가 나타날 정도만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는 얘기를 갖고 기본적으로 상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리레이팅이 같은 어닝이라도 삼성전자 10배 주지 13배 안 주가 하이닉스 7배 주지 10배 안 주는 이 상황이 어떻게 타개될 수 있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뭐 마이크론에 가면은 삼성도 같이 간다 이런 건 맞죠? 마이크론 가면 삼성 간다. 마이크론 안 가면 삼성도 하이닉스도 혼자 막 못 뛴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컨센서스가 리레이팅이 아직 사람들의 컨센서스 마음에 안 잡히면은 어쩔 수 없이요. 보수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으로 가라는 제 말씀이 그거예요. 목표 주가가 보통 21만 원, 한 12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 21만 원, 120만 원이 얼마냐? 아까 말한 거 삼성전자 10배, 하이닉스 7배 후반이에요. 그럼 120만 원, 20만 원인데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50만 원, 30만 원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떡하지? 산 사람은 괜찮은데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은 16만 원 후반대, 하이닉스 80만 원 후반대에서는 123만 원, 20만 원은 확실하게 믿고 들어가? 이런 그 단선적인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 방송의 행태에 대해서 한탄을 느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소 보수적으로 체크하며 가자는 거예요. 왜 체크하며 가자는지 아세요? 중간에 하나솔루션도 나오고 삼성 현대차도 나오고 그렇죠? 다른 HD 현대 일렉트릭도 나오고 CJ 대한통운도 나오고 물론 시총의 급은 다르지만 그런 거 나오는 걸 우리가 일부라도 못 읽고 그거를 항의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건 다 알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해서만 내 돈이 새롭게 1억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투자하자. 이것도 조금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렉시블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실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가격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거기 때문에 그게 3분까지 안 보더라도 내년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보다 3개월 늦어도 6개월 이전에 주가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목표 주가가 있고 아까 상상하는 날개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신규로 들어갈 때는 좀 차분히 들어가자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소부장도 90% 95% 따라가지 말자는 말씀드리는 게, 먹을 때 좋지만 내려올 때 5% 10%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85% 잡으면 그러면 17만 원, 20만 원하고 104만 원, 120만 원 그 사이가 나와서 최대한 그 이하에서 잡는 것이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옛날에 다른 상관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의 그 리레이팅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고는 파운드리가 돼요,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가 작년 7월 달에 테슬라 한 건 나오고 나서 계속 뭐 수율이 높아진다 많은 얘기 나오는데요. 그리고 퀄컴이 수요차가 아닌데 얘네들이 2나노 며칠이다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데 완벽히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분명히 걔네들의 하나는 다 다를 건데, 테슬라의 효과는 오히려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받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퀄컴 포함해서 실제 빅테크들이 오더를 줘야 돼요. 그 수익이 높아진 거하고 오더를 많이 줘가지고 이익이 올라가는 거하고 달라요. 일부 지금 방송할 때 나온 얘기 중에서 일부 증권사가, K증권사가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는 파운드리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분기에 7천억, 9천억, 1조 나는 적자가 내년 토탈로 한 1조 후반대 날 수도 있다. 영업이익률 한 5%.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능성이 진짜 농후해지면은 그 자체로 삼성전자가 뭐 PER이 10배에서 13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리레이팅 스토리에 초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해놓고도, 그런 예측 해놓고도 목표 주가는 21만 원 그대로 유지했어요. 좀 보수적이긴 하죠. 그 스토리가 맞다면 자신있게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걸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그런 게 있다면은 20만 원, 25만 원 목표 주가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주가는 20만 원을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ADR 발행이 일단은 눈에 보여야 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저번에 뭐 자사주를 팔아갖고 소각한 게 아니죠. 팔았죠. 근데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얼마죠? 600조인가 700조 사이인데 ADR 발행한다. 방법이 하나 있고 방법이 중요해요. 첫 번째, 자사주가 지금 5%인가 2%인가 저번에 팔아갖고 몇 프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몇 %? 얼마 많지 않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사주를 사. 근데 자사주를 얼마나 할 수 있지?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투자가 하이닉스가 한 1년에 뭐 50조씩 이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그 이익이 150조 이렇게 벌면은 에비타로 따지면 200조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고도 잉여 현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를 위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 40조 또는 희망컨대 한 60조. 그러니까 우리 시가총액의 10% 또는 5% 이상, 5% 10%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일정 부분은 소각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ADR로 발행하는 거예요. 미국에 상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사 소각하니까 주주 환원 정책도 했죠? 이익금 남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60조를 자사주를 샀어. 근데 소각을 한 20조 했어. 그럼 3%니까 주가는 더 발행하겠죠? 그러면 40조는 뭐 또 적어도 30조는 신규 발행을 해. 그러면 30조 이상 되는 규모가 미국에 상장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이 정도 돼야지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무슨 지수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있고 뭐 있고 이런 데 편입할 때 규모가 유동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악유는 되지만은 그거 5조, 10조 이거 갖고 안 돼. 예, 너무 작아요. 20조도 부족해. 제가 봤을 때는 한 40조, 50조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신주 발행을 해서 그걸 MDR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주 발행인 게 자사주 갖고 이제 자사주를 상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아닌 거는 그냥 아까 말이 헷갈리는데
그냥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 글로벌 투자한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주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돈을 많이 받는데 그 유증을 할 필요가 있는가. 600조니까 5%만 30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자사주를 잉여현금으로 사서 소각하고 그거를 이제 상장시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글로벌 투자 유치도 좋고 좋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한 5%, 그러니까 30에서 50조 정도 시총에 대비했을 때 요거니까 5%, 10% 정도 10% 안 되네. 그러면 기관 자금이 의미 있게 유입될 수 있다. 뭐 좀 아쉽더라도 한 30조 근처 정도 하면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이다. 그래서 한 3%, 5% 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1년에 40조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5%면은 2조잖아요, 2조인데 그럼 가치를 20배 쳐주면 40조란 말이에요. 왜 20조냐? 20배냐? 미국, TSMC가 보통 20배, 25배 되니까 조금 많이 주는 거죠. 20배 주면은 뭐 40조 곱하기 5%하면 5, 20, 2조 맞죠? 2조 곱하기 20배는 40조. 그러면 그 가치는 40조 가치가 있다. 그럼 지금 가치를 얼마 하고 있냐? 그 정도 안 쳐줄걸요? 근데 그거는 실제 주가적으로는 한 5%, 7% 효과인데 실제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도 요거 한 3%, 5% 발행하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적일지는 모르니까 하는 김에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유통물이 늘어나고 접근도 쉬워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ADR 규모가 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각종 ETF, iShares 글로벌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편입될 수 있거든. 자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까리까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거기 할게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7배가 10배 가면은 삼성전자는 레벨이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면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 압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뭐 주주 환원 전투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조금 플러스 효과가 더불어 가요. 11배, 12배 가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죠. 어쨌든 하이닉스가 현재 5배 정도, 이 2월 6일 기준입니다. 주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배 기준이에요. 컨센서스. 그러면 이게 8배만 되더라도 주가 많이 올라가죠. 8배만 되더라도. 지금 사실 7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실제는. 그러면 ADR가 인식변화만 돼도 8배 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이론적으로 한 60%. 이게 80만 원 정도면 88에 48에 32, 68에 48, 120만 원, 130만 원 되는 거죠. 120만 원.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게 아까 ADR도 발행하고 아까 AI의 인프라에 대한 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은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죠. 여기는 조금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줬는데 10배만 주더라도 아까 150만 원은 현실화 될 수 있다. 근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다 보니까 이남우 교수님 아시죠? 유튜브 출연하시는데 그분이 유튜브 하신 걸 제가 거기서 좀 따왔습니다. 이 정도 따와서 괜찮겠죠? 예, 저도 봤으니까. 거버넌스 보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사회가 있는데 사내이사가 있고 사회이사가 있거든요.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라고 이름 바꿨는데 독립이사 5명 중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3명은 교수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2명은 김현장 변호사 하시는데 아쉽게 TSMC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보면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1명, 2명 계신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는 옛날에 있다가 이번에 바뀐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거버넌스 보강도 하고 그러면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눈도 좀 다를 수도 있다. 참고로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어떤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어줍지 않게 인사이트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인사이트는 인사이트는 사실은 통찰입니다. 안을 사이트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가끔 제가 착각해서 물론 안을 들여다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나이 60 가까이 되고 한물 파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외골수가 될 수도 있지만 고집이 될 수도 있고 경계가 되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그 분야에서는 안을 사이트 들여다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통찰력이 생기는데 통찰력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하고 매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통찰이 다가 아니고 다른 분 통찰을 듣겠죠. 그분 나와서 하는 거 여러분이 다 들어도 그 인사이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중요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인사이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정보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보를 저는 제 역할은 뭐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가 그걸 제 어줍지 않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보는 공유돼야 되는 거예요. 공유된다는 거는 정보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려내고 서로 간에 이 정보가 어떻고 저 정보가 어떻고 디스커션 되고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환되고. 그런 와중에 정보가 하나하나 쌓이고 그런 그 익스체인지가 되는 과정에 믿음, 신뢰가 높아지면은 그 정보의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자주 만나게 되고 저를 꾸준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제가 확률이 70%라 저는 혼자 얘기하는데 그게 저도 하면서 올라가겠죠. 공유가 되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믿음이 되면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자꾸 듣다 보고 자기가 사색할 시간을 갖게 되면은 그게 인사이트로 바뀌지 않나 싶어요. 정보는 주로 저는 외부에서 듣는 정보죠. 여러분들이 못 듣는 정보를 제가 미리 들을 수도 있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더라도 안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런 데이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정보가 원래 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이 사실도 있지만 감정도 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제 성격으로 그러는데 사실만 드리지 않아요. 제 감정을 싫습니다. 예. 그게 싫으시면 제 거 안 들으시면 돼요. 사실만 받으려면. 저는 감정을 싫습니다. 거기에 인사이트도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자료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스란히 드리지 못해요. 보여드리지 못해요. 제가 그걸 정리해서 제 머릿속에서 엑기스만 핵심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힘들게 한 거 우리가 공짜로 보는 거 그것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흡수를 시킬 거고요. 지식은 이걸 어떻게 체계화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말에 한번 모아서 이번 주에 나왔던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은 정보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준비한 게 이런 게 원래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제목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 사스 논란 했잖아요. AI 에이전트가 사스와 경쟁하면 사스 수요는 줄어드는가? 사스는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반도체 수요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 아직은. 뭐 이런 얘기 했고 그런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30분 얘기할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이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강의가 됐던 어떠한 형태가 됐던 이거는 그 이상한 정보 드리는 건 아니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정보이긴 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블랙웰, 카이버 렉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거기 GPU, HBM, 카이버의 구조 올바른 개념 구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더 확실하게 어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도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거 한 번 정도 해야 돼요. 엔비디아의 전략적 방향, 구조적인 거 이런 거 좀 보고 싶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사스 포칼립스 여기도 좀 더 심도 있게 이거 다 하는데요. 3시간이면 돼요. 강의로 만약에 돈 받고 하더라도 4시간은 충분해. 이런 것도 있고요. 쭉 넘어가면은 이거 넘어가고 팔란티어 비교했죠. 팔란티어가 경쟁력이 될까요? 이 클로우드 코워크라든지 에이전트 AI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쭉 있고요. 단계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결론은 클라우드 코워크 이게 엔트로피죠. 이거는 사람이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팔란티어는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AI가 팔란티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AGI로 가면은 팔란티어도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는 자동차를 자율운전하는 그런 기능이나 보이면 되고 그 기능들이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해서 에이전트도 팀화됐기 때문에 강력해졌다는 거지. 하지만 도시를 설계하고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 그거 자체가 팔란티어예요. 비유로 따지면 이런 것도 재미있죠. 이런 거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HBF 이건데 HBF High Bandwidth Flash 그 NAND를 HBM처럼 하자는 거죠. HBF 여기에 대해서 김종호 박사님이 하신 것도 저도 몇 번 들고 저 공학도 후배들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지식은 조금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 쉽게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지금 스테이지가 만약에 HBF로 가는 건 엄청 좋은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난제나 뭔가 버틀넥 비슷한 건 무엇인가? 구조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HBM의 여태까지 김종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까지 치명적 단점을 여겼던 거는 구조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 write latency 문제. AI는 읽는 거 말고도 써야 되거든요. write를 빈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문제, 내구성 문제, 인터페이스 표준의 부재 문제 이런 거.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메모리 업체하고 다른 쪽의 GPU, CPU 업체들의 또 하이라키도 있고요. 이런 거에서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정황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다음에 기본 터미널러지, 용어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쭉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금은 이런 그 온라인에서는 조금 쉽지 않아요. 온라인에서는 시간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한두 시간짜리 강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형태가 어디서건 어디 그 채널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온다면 찾아오셔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그 시간과 혹시라도 필요한 돈은 절대 아깝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고요. 이거 끝나고 클로징 할 때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정 잘 보내시고요. 혹시 제 이 몰골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 저도 한 20년 만에 입어서 약간 어색한데 하여튼 그 파란 하늘처럼 저 옷처럼 파랗게라는 게 나쁘게 아니고 좋은 하늘처럼 좋은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펼쳐지기를 구정을 맞이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